여기서 여기 보면 되나요? 네. 자료를 이렇게 좀 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손이 더 있으면 좋겠네요. 미래 과학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손이 하나만 어떻게 더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일단. 네, 방금 소개받은 최병상이라고 합니다. 올해 사전에 이제 주최 측에서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방송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긴 했는데 저는 까맣게 잊고 있었다가 어떤 분이 오늘 방송 잘 볼게요 그러셔가지고 무슨 방송이요? 그래서 되게 당황했었고요. 그리고 또 오늘 이번 학기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중요한 위치에 제 강의가 배치가 되는 줄 와서 알았고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연구하고 있는 것, 저희 동료들과 같이 연구하고 있는 것들을 오늘 말씀드릴 텐데 뭐 종합까지는 모르겠지만 고민하고 계시는 것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자료에다가 제 소속을 굉장히 길게 풀로 적었는데요. 제가 어떤 연구를 하고 있고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렇게 했는데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스태피, 저는 혁신성장 정책연구본부 신산업전략연구단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는 과학기술 정책인데 그 중에서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혁신성장 정책, 좀 다르게 표현하면 성장 동력 정책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특히 신산업 전략을 보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신산업이라는 것은 꼭 새로운 것만이 아니라 새로 등장하는 것만이 아니라 현재 산업이 유지가 돼서 그러니까 미래의 중요한 산업 현재 산업이 유지가 될 수도 있고 새로 등장할 수도 있겠습니다. 뭐 이런 신기술, 신산업 이런 관점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연구단의 영문 명칭이 오피스 오브 퓨처 인더스트리 리서치 이렇게 저희는 했습니다. 뭐 뉴 인더스트리나 이머징이 아니고 퓨처 인더스트리 리서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랑 저희 동료 연구자들이 스태피에서 과학기술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지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백투더 퓨처라는 영화 아시죠? 네.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시나요? 네. 딱 둘러보니까 좀 다 아실 것 같아요.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수도 있는데 예. 되게 인기 있었던 영화고 되게 여러 편이 나왔죠. 89년에 그 2편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 이게 그 타임머신 타고 미래로 과거로가 왔다 갔다 하는 얘기잖아요. 2편에 잘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이 책인데 수십 년간의 스포츠 통계를 모아놓은 책을 가지고 과거로 가서 도박을 해서 베팅을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과거로 가서 이 책을 가지고 막 치고받고 이걸 막 뺏으려고 경쟁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런 상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걸 가지고 과거로 갔다라면 우리한테 무슨 일이 있을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반대로 우리가 미래를 볼 수 있다면, 미래에 가볼 수 있다면 그때 어떤 주식이 뜰지, 어떤 기술이 유망할지, 어떤 스타트업이 뜰지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는 것은 힘이기도 하고 좀 더 솔직하게 말하면 아는 건 돈이죠. 그래서 미래를 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요. 특히 과학기술이 지금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입니다. 과학기술이 미래를 만들어가는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기술의 미래를 우리가 전망할 수 있다면 정말 우리한테는 큰 개인한테나 사회 국가한테 정말 중요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어디를 향해서? 뭐 미래 쪽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니까 이 만화 보신 적 있으시죠?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적 있으시면 자세하게 설명 안 하고 넘어가려고요. 이게 1965년도에 2000년을 상상해서 그리신 건데 뭐 보도가 좀 돼서 많이 나와서 아시겠습니다만 자가가로 수학여행 가는 것 빼고는 다 현실화가 됐다는 거죠. 만화가가 아무리 연구를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만화가 한 분이 35년 후의 미래를 상상했는데 한 가지 빼고는 다 실현이 되는 거죠.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예, 그 이정문 화백이 이분인데요. 이분이 최근에 또 하나 그림을 그리셨어요. 2050년의 세상이에요. 2050년. 제가 뭐 자세히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예, 건물이 방향을 자기 원하는 대로 방향을 움직이고, 만물 자판기도 있고요. 또 바다 속에도 주택이 있고, 우주 발전소에서 충전을 하고 미세먼지 이렇게 다 없어지는 그런 것도 있고. 어떠세요? 이런 미래가 2050년에 올까요? 과거에 맞히신 거 보면은 잘 맞을 것 같죠? 이것도 그분이 그리신 거예요. 다른 버전인데 2050년의 버전인데요. 여기도 보시면 뭐 동물과도 소통하고 우주에 다니고 어디다 넣어놓으면 충전되고 뇌파를 조절하고 또 예, 새로운 제2의 지구로 우리 생활 공간이 늘어나고 뭐 우리 세포가 있는 걸로 봐도 아마 이 기업에서 요청해서 이런 작업을 하신 것 같아요. 과연 이런 미래가 올까요? 자, 이런 미래가 우리한테 오기 위해서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이 그림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이 그림 보신 분? 처음 보세요?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이 그림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세요? 간단하게만. 혹시 설명해 보신 분 계신가요? 보셨던 분들 중에서. 네,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스라는 사람이 힐스라고 읽는 것 같은데 길스라는 분이 이렇게 혁신이나 어떤 변화, 전환에 대해서 설명한 그림입니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여러 버전이 있고요. 그래서 뭐 해석도 되게 다양하고 하지만 간략히만 말씀드리면 어떤 레이징, 어떤 시스템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경제 사회의 어떤 메가 트렌드, 큰 경제 사회 트렌드가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또 이게 경제 사회 트렌드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또 소시오 테크니컬 레이징이라고 하는 뭐 시장이나 산업이나 정책이나 기술이나 문화, 과학 등등 이런 것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공진화에 가서 다른 또 레이징이 등장하고 이런 과정. 그러니까 기술만 발전한다 그래서 혁신이 들어오진 않지 않습니까? 다 그런 내용들을 알고 계시죠? 그리고 또 니치 이노베이션, 기술적인 변화도 있고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변화가 등장해서 여기에 어떤 기술이 바뀌지만 그게 소비자들이 수용하고 제도가 바뀌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 시스템으로 간다는 그런 그림이죠. 그런 과정이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건데요. 사실 뭐 이건 모델도 아니고 혁신이 굉장히 복잡한 현상이다. 아시다시피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3D 프린팅 이런 기술이 나온다 그래서 제조업이 확 바뀌고 이런 것이 아니다. 그런 이 혁신의 복잡성을 드러내는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만화가의 상상도 아마도 실제로 그게 우리 곁에 오기 위해서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전망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거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퍼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미래 연구하시는 분들은 또 많이 익숙하신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그림일 텐데요. 그래서 아까 만화가처럼
소수의 의견으로 미래를 전망할 수도 있고, 다수가 뭐 워크샵 등을 통해서 대중의 지혜로 미래를 전망할 수도 있겠고요. 또 잘 찍을 수 있고 잘 연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래를 전망하는. 그리고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또 각각 독립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것도 이제 같은 논문에서, 그러니까 뭐 스캐닝을 하고 델파이를 하고 와일드카드를 전망하고 뭐 패널을 하고 엑스퍼트 패널을 하고 수업 분석하고 이렇게 1년의 과정을 통해서 또 전망을 정치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미래 전망할 수 있나요? 과학기술의 미래를 보실 수 있습니까? 우리 돈 되는 정보 얻을 수 있나요? 네. 아까 앞서 그림하고 좀 다른 관점에서 과학기술이 사회에서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그리는 그 가트너 하이프 사이클, 이것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혹시 가트너 하이프 사이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제가 너무 당혹스럽게 하나요? 지금 그 강의 마지막에 굉장히 지쳐 계시고, 또 지금 방금 식사를 하셨고, 되게 저렇게 그 식사하시는 모습 보니까 굉장히 치열하게 사신다는 약간 짠한 마음도 들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많다기보다 더 유용한 말씀을 드려야 되나 되게 하여튼 계속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더 괴롭히지 않고 제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여기 이제 이건 어떤 이제 실질적인 타임이고요. 이건 익스펙테이션인데, 기술 또는 산업 또는 어떤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사회에서 기대 수준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그리는 그림이고, 각각의 기술들이 이렇게 이제 요 정도 위치에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2016년 제가 그때 캡처해놓고, 이건 뭐 되게 매년 여러 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같은 하이프 사이클 그냥 구글링 하시면 다 나오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신기술이든 사회의 관심이 굉장히 낮은데 제로에서 시작을 했다가 갑자기 관심도가 올라갔다가 갑자기 거품이 꺼졌다가 이렇게 다시 또, 그러니까 모든 기술은 아니고 시장에서 살아남는 기술이라면 다시 기대가 이렇게 올라간다, 이런 그림이죠. 근데 뭐 제로에 시작하는 거는 맞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렇게 되지 않고 왜 이런 피크를 그릴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발표하시라고는 하지 않을게요. 왜 이럴까요? 이거는 이제 가트너라는 컨설팅 회사에서 발표한 거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최근에 뭐 블록체인도 그렇고요. 과거에 수소 경제 이런 것도 이런 과정을 거쳤고요. 아마 딥러닝, 인공지능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런 곡선을 그리기를 반복을 했을 겁니다. 50년대부터 나온 기술이기 때문에.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이거 다르게 얘기한다면, 관심이 처음에는, 초기에는 너무 과도한 관심, 그리고 너무 잠재력에 대해서 과대평가를 하고, 어느 순간에는 사실은 이게 중요한 기술인데 어떤 기술이 이렇게 떨어져 버리겠죠. 더 이상 등장하지 않겠죠. 그건 뭐냐면 잠재력에 대해서, 한계에 대해서 너무나 과대평가하거나 잠재력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하는, 시기별로 그게 잘 맞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이거는 제 생각이고 저희 연구자들의 생각입니다. 기술의 본질이나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이런 과학기술의 잠재력이나 한계를 평가하는 틀이나 관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판단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틀이 있고 객관적으로 보고자 하지만 기술을 잘 모르면
남들이 말하는 걸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남들이 이거 유망하다 하고 유망한가 보다 하고요. 남들이 이건 안 된대 하면은 기대가 떨어지는 거죠. 자신이 기술을 알고 있고 그거를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관점에서 과거에는 이 팩터가 안 좋았지, 제도가 안 받쳐줬지만 지금 제도가 받쳐준다면은 이 기술은 과거에는 잘 안 됐지만 유망할 수 있어. 이런 자신만의 분석들이 있다면 조금 더 균형 잡힌 전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같은 하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여기서부터가 본론인데요. 조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정책을 하는 사람은 이 하이프 사이클에서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가? 첫 번째, 2단계에서는 유망 기술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빨리, 남들보다 빨리 알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봐야 될 겁니다. 이 단계 가서는 너무 잠재력이 고평가된 기술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봐야 될 겁니다. 이게 이런 거는 문제가 있구나. 이게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런 측면을 보면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지금 약간 버블이 있구나. 그리고 이게 이제 이렇게 어떤 기술들은 사라져 갈 겁니다. 대중들의 시야에서 사라질 텐데요. 2단계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용한 기술을 다시 찾아서 재조명해서 실제로 활용을 해야 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이 나와 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사회에 보급되진 않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니치 이노베이션이 있더라도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메가 트렌드, 아까 앞서서 여기를 향해서 해야 되나요? 어디를 향해서 해야 되죠? 계속 불편해서 죄송하고요. 네.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있다고 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소비 트렌드라든지 메가 트렌드가 받쳐줘야 될 거고 시대를 잘 만나야 될 거고요. 또 관련돼서 다양한 요소들이 아주가 잘 맞아야 혁신이 사회로 들어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런 요인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것은 어떻게 하면 유망 기술을 조기에 센싱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과장된 트렌드를 좀 우리가 다뤄볼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유용한 기술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재조명할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참 혁신이라는 게 어렵네요. 이걸로 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이 펀치하는 게 빠르잖아요. 예, 저희 그래서 연구자들이 좀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데 약간 실험적인 연구를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넥스 산업혁명 탐색이라고 하는 연구를 했습니다. 산업혁명에 대해서 4차 산업혁명 요즘에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인식이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약간은 좀 거부감이 있는 용어입니다. 4차 산업혁명 이런 거에 대해서 차수 올리고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진 않고요. 근데 지금 산업혁명이라는 걸 봤을 때 일본 로버트 고든 이런 사람들은 특히 이제 2차 산업혁명 정도 그때처럼 우리 세상을 바꾼 혁신은 전무후무하다. 그래서 산업혁명은 반복되지 않는다. 이런 견해를 갖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많은 전문가들은, 대부분이라고 하기보다는 많은 전문가들은 산업혁명은 이렇게 주기적으로 반복된다. 장기파동 이론 이런 것도 들어보셨을 건데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보면 이 장기파동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진행되는 요게 한 6차 정도 장기파동이고 2개 파동 하나의 산업혁명으로 보면 지금의 장기파동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3차 산업혁명 후반보다
3차에 뭐 마이크로 프로세서부터 해서 여러 가지 요소 기술들이 나왔는데 그것들이 사회로 확산되면서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되는 시기로 보는 것이 맞다. 이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공기는 과거에 나왔던 기술들이고요. 사실은 요 전반부 후반부를 나눴을 때 어떤 요소 기술이 나오고 아까 뭐 니시 이노베이션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나오고 이게 사회로 용도를 찾아서 가다가 보완적인 혁신이 나오고 다시 요소 기술이 발전하는 이런 어떤 선순환 사이클을 갖게 되면 이게 혁신이 성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이 4차냐, 3차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제레미 리프팅 분대 해가지고 저기 그 세계 경제 포럼 의장부터 해서 막 이렇게 설전을 벌이기도 했고 이제 몇 년 전에 그런 논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견해에 찬성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은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이라기보다는 3차 산업혁명의 후반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디지털 전환이다. 지금의 혁신은. 그 관점이 어떤 우리 태도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냐면 지금이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한다면 앞으로 한동안 이게 몇십 년 유지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요. 지금이 3차 산업혁명의 후반부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3차 산업혁명의 후반부가 끝나면 또 다른 큰 파도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 4차 산업혁명 얘기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다시 또 넥스트 산업혁명이라고 할 수가 있고 너무 트렌디한 연구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이런 그 과거의 패턴 같은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 정도 후에 다시 우리가 잘 넘어야 되는 파도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또 준비하는 게 워낙 오래된 거대 파도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이런 연구를 하게 되었고요. 뭐 되게 좀 거창하게 소개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저희가 이제 시간이나 이런 제약으로 인해서 몇 분의 전문가분들한테만 뭐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어떤 기술이 그러면 지금의 아까 디지털 기술들이 지금 세상을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어떤 기술들이 등장할까? 이런 관점에서 이번 이제 최근에 나왔던 국내 논문을 봤더니 재밌는 얘기입니다. 현재 유망 기술들을 평가해달라고 이제 이것도 이제 전문가들 조사를 했고요. 장기적인 미래 유망 기술에 대해서 이제 점수를 매겨달라고 했는데 이 밑줄친 기술들이 잘 보이시지는 않겠습니다만 자료에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바이오나 그러니까 여전히 인공지능 이런 기술들은 지금이나 장기적인 미래나 다 유망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바이오나 뭐 소재나 에너지 같은 것들이에요. 약간 피지컬한 기술들, 그러니까 버추얼한 기술들 말고 약간 피지컬한 기술들. 그래서 뭐 과거에도 바이오 혁명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게 의미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논문들이 나오는 걸 보고 차기 산업혁명은 어떤 기술이 주도할 것이라, 어떤 분야가 주도할 것이라고 전망하시는지, 그 분야가 만약에 진짜 그 분야가 차기 산업혁명을 주도한다고 가정하면 어떤 세부 기술이 중요할지, 이거를 좌우하는 트렌드나 니즈 같은 것들은 무엇인지 이렇게 이제 저희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이거는 대규모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한 20몇 분 정도의 전문가분들을 저희가 직접 만나 뵙기도 하고 서면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인터뷰를 했더니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전공 분야와 그분이 유망하다고 한 분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어떤 통계적인 분석을 할 만큼의 모집단도 아니고요. 뭐 그냥 패턴 찾기도 쉽지 않지만 저희는 어떻든 간에 이것에 대해서 전문가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했기 때문에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몇 가지 관찰할 수 있는 거는 전공 분야랑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분야가 좀 비슷하더라 하는 걸 좀 볼 수가 있었어요. 저는 처음에 가설을 반대로 잡았었습니다. 자기 분야를 잘 알수록 이 분야는 그런 정도의 잠재력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려고 저는 가정을 했어요. 몇 분을 만나봤더니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좀 더 많은 분들 여쭤봤더니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요. 기술 기획하시는 분들은 또 좀 전반적으로 좀 고르게 유망하다고 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전공 분야를 막론하고 뭐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바이오 헬스케어를 유망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다 하는 것도 저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아까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 질문. 그러면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떤 기술이 유망할까? 여쭤봤더니 뭐 아시는 것처럼 머신러닝부터 해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율주행부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그리고 오른쪽 거는 그걸 가능하게 하는 미래 트렌드란 니즈가 무엇일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설명드리거나 하긴 어렵습니다만 뭐 디지털뿐 아니라 바이오 헬스케어에 대한 키워드들이 많이 보인다는 것. 그 다음에 어떤 니즈와 관련돼서는 트렌드와 관련돼서는 건강, 뭐 환경, 그 다음에 다양한 종류의 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요 이제 작은 논의를 마무리하는 관점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같은 경우는 벌써 넥스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있다. 근데 그 내용을 이제 경제산업성 중심으로 해가지고 바이오 쪽을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바이오 중에서 특히 제가 이제 문건들을 보니까 바이오 소재 쪽 그런 것들을 굉장히 유망하게 보고 있다. 그래서 저희도 미래를 알 수는 없지만 그리고 뭐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잘해야 되지만 일정 부분의 우리의 자원을 미래를 준비하는데 좀 베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올해 이제 이런 탐색적인 연구를 해서 저희가 방법론적으로나 아니면 샘플 사이즈를 좀 더 늘려서 정례화해서 이런 연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너무 느린가요? 빠른가요? 괜찮으세요? 네. 너무 졸린가요? 아니요. 아까 제가 그 어떤 미래 트렌드, 니즈 같은 것들이 미래 과학 기술을 결정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다른 관점에서 그 트렌드들이 과학 기술을 어떻게 결정할지 하는 거를 작년에 저희가 연말에 대한민국 국가비전과 미래전략 보고서라고 하는 연구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이 안에서 몇 가지 제가 자료를 좀 가져왔는데요. 뭐 미래 관련돼서 공부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많이 익숙하실 겁니다. 보고서도 많이 보셨을 테고요. 미래 트렌드를 이렇게 메가 트렌드 보고 거기서부터 어떤 이슈가 있어서 이런 기술들이 나올 거야. 이런 보고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경제포럼, 피스텝스테피, 또 기타 각 부처에서 나온 여러 가지 문건들에서 한번 저희가 종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30년 정도, 20-30년 정도 미래에 한국이 직면해야 되는 트렌드 또는 이슈가 무엇일까를 10개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뭐 오늘 이 자체를 설명드릴 건 아니고요. 그래도 몇 개만 보죠. 고령사회 돌입, 인구 증가세수나 신태권주의, 기후변화 환경오염 재난재해, 스마트 도시, 건강한 삶, 디지털 전환, 사회야각화, 다문화사회, 에너지 시스템, 통일 이런 것들입니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것들이 그러면 우리의 미래인가? 이것만 해결하면 되는가? 근데 이걸 들여다보니까 굉장히 참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이제 요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이것 보시죠. 인구는 지금 줄어듭니다. 전체 규모 인구는 줄어듭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마도 해외 이민도 좀 많아질 거고요. 지금도 여전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인구는 줄어드는데 그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좀 많아져요. 그리고 또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예산도, 그러니까 세금도 적게 거치겠죠. 그런데 눈높이는 높아져요. 그리고 또 고령화되면서 의료비가 많이 들어요. 이 세 개를 엮어보면 굉장히 우리가 여기서 보는 미래보다 더 좀 어렵다. 그러니까 개별 이슈를 연계하면 꼼짝달싹 할 수 없는 난제가 돼버리는 거죠. 인구는 줄어드는데 복지 예산은 줄어드는데 복지해야 되는 수준은 높아지고 또 인구가 줄어드는데 구성이 되게 복잡해지면서 어떤 합의를 해나가기도 어려운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요 회색을 좀 보시면 또 글로벌 어떤 그 패권주의에 대해서 지금도 미중 갈등 굉장히 심하고
다른 나라들이 굉장히 또 어려움이 있고 우리나라도 기회일 수도 있고 되게 좀 어려운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지금 남녀 간, 계층 간, 어떤 배경 간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큰 과제입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바깥도 어려워지고 사회 내부도 어려워지고 사회 합의도 어려워지는데 우리 통일할 수 있나요? 통일 자체도 어렵지만 내부적인 합의, 내부적인 역학관계가 정말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려해야 될 변수가 많습니다. 자, 되게 어려운 이슈가 되는 것이죠. 좀 다른 하나 말씀드리면 경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인구가 줄어들죠. 특히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가 그러니까 인구는 줄어드는데 경제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하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꾸준히 현재를 유지하거나 꾸준히 성장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인구는 줄어드는데 경제 GDP 규모가 성장하려면 1인당 GDP가 어떻게 되나요? 인구 감소를 상쇄할 만큼 높아져야 되겠죠. 그 얘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생산성이 되게 높아져야 된다는 거고요. 기존 산업도 기존의 먹거리 가지고는 쉽지 않다는 거죠. 뭔가 새로운 걸 찾거나 기존에 남들이 하는 어려운 걸 할 수 있어야 되거나 내 역량이 개인이나 기업이나 역량이 현재와는 굉장히 다르게 아주 고도로 업그레이드가 된다. 이런 과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죠. 하여튼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앞서도 말씀드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우리나라는 향후 10년, 20년 동안 우리의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하지 않으면 인구는 줄어들고 굉장히 세계에서 존재감도 낮아지고 내부적으로 시끄럽고 외부로도 복잡하고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심각하죠. 지금 이제까지 우리가 살았던 것이 연속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 천진난만한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는 굉장히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예시이긴 합니다만 하나하나를 말씀드릴 건 아닙니다만 아까 예시 드렸던 것들 우리가 앞으로 원하는 미래, 디자이어드 퓨처 이런 거를 많이 말씀드리셨죠. 가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가. 앞서서 10가지 트렌드, 이슈 같은 걸 말씀드렸지만 그것들이 각각이 따라오지도 않고 각각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복잡한 원인들이 얽혀져서 그리고 복잡한 수단들을 우리가 총동원해서 문제에 대응해야 된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제 하나의 예시로 제가 너무 이제 블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좋게 비관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사회 문제들, 복잡한 문제들이 과학기술한테는 기회가 되고 과학기술로 이걸 해결해 나간다면 그런 것들을 우리만 경험할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다 같이 경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작은 세계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 굉장히 비슷해지고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만 고령화를 겪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 고령화가 진행될 거고 재난재해 우리도 예외일 수 없고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난제를 우리가 과학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이제 일본 같은 데서 소사이티 5.0이나 신산업 글로비전 이런 데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기회이고 산업이다. 이런 어프로치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렌드들을, 이런 복잡한 난제들을 해결하는 과학기술이 미래에 유망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시 이제 하이프 사이클로 와서요. 두 번째, 앞서 말씀드린 이제 이어서 그렇다면 지금 유망하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과연 문제점이 무엇인가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의 내용을 모르면 기술에 대한 정책을 하기도 어려운 세상입니다.
조금 조심스러운 사례입니다만 3D 프린팅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3D 프린팅 잘 아시죠? 그리고 예전에 뭐 이런 보고서 같은 데 보면은, 책에 보면은 각 가정에서 3D 프린터를 보유하게 되어 제조업이 대부분 사라지며 무엇이든 집에서 만들어 사용하는 시대가 된다라고 전망하기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한 3, 4년 전에 이런 질문을 했으면 아마 지금처럼 고개 저으시는 분이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막 스타트업도 막 나오고요. 저도 사실 근데 이 연구를 제가 한 3년 전에 했는데 주요 대기업들 같이 인터뷰를 해보면은 이거는 그냥 시제품 만드는 데 쓸 수가 있는데 대량 생산하는 거, 그러니까 제조업을 바꿀 만큼이 경제성이 나올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기술의 핵심 메커니즘은 쌓는 거지 않습니까? 적층. 물론 조금 기술적으로 다른 이렇게 막 액체 같은 것들을 붙이는 기술도 있고 다양한 모드가 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본질이 프린팅입니다. 적층입니다. 쌓아가는 거, 층을. 그러면 본질적으로 속도나 강도가 상충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촘촘하게 쌓으면 속도가 느려지고요. 속도를 빨리 하면 얼기설기해지면서 이게 강도가 떨어지고 표면 질감도 나빠집니다. 이 경제성은 이 기술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뭐 팍팍 찍어내는 뭐 이렇게 주조라든지 프레스라든지 이런 경제성을 따라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체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3D 프린팅이 유망하지 않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오늘 카이스트에서 강의를 들었는데 이 사람이 3D 프린팅에 대해서 절망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이 포텐셜, 기술의 본질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신소재가 나오고 신공법이 나와서 지금 이제 이런 트레이드오프가 있다는 것인데 이 프론티어를 바깥으로 넓힌다면 강도와 속도를 모두 다 높일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런 단절적인 형식이 나오지 않는다면 3D 프린팅은 트레이드오프가 있는 기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데 투자하는 것도 기존 제조업을 대체하는 걸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제조업에서 못하는 건 뭘 할까? 기존 제조 기계를 다 갈아엎는 것이 아니라 기존 기계 어디다 붙여서 어떤 용도로 쓸까? 뭐 기존에 팍팍 찍어낸 다음에 아주 어려운 곡선만 3D 프린팅으로 구현한다거나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기술에 대한 이해는 중요하다 하는 것이고요. 네, 시간 관계에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리고 제가 이 기술을 여러분들한테 그 앞선 강의에서 인공지능이나 블록체인 이런 거 다 강의 들으셨죠. 그래서 제가 이걸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자폭이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리고요. 이렇게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지금 굉장히 관심도가 높은데 자세히 꼼꼼히 봐야 될 것 같은 기술로 딥러닝하고 블록체인하고 자율주행차를 봤습니다. 딥러닝은 여기 있는 그림들 사실은 딥러닝 전문가들이 보시면 뭐 틀린 건 아닌데 이렇게 그려도 되나 하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쉽게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좀 해본 건데요. 지금 이제 뭐 딥러닝 또는 머신러닝 이런 것들은 자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논리를 만들어서 출력을 냈던 게 기존의 방식이라면 딥러닝을 포함한 머신러닝은 이 함수를 모르고 데이터만 넣어서 이 함수를 구하는 게 딥러닝 아닙니까? 머신러닝 아닙니까? 패턴을 찾는 것이죠. 그리고 이 뭐 셜록 러닝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제 딥러닝의 반대입니다만 입력값과 출력값 사이의 관계를 굉장히 복잡하게 여러 층을 뭐 은닉층이라고 하는 여러 층을 놓아서 가중치를 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관계를. 그러려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도 필요하고 또 정교한 모델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어떤 기술에 대한 대략적인 이해를 가지고 딥러닝이 상관관계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보다 어떤 때는 빨리 정확하게 패턴을 판단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잘 몰랐던 패턴을 발견할 수도 있고 실제로 뭐 의료 데이터 같은 데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죠. 하지만
뭐 예를 들면 이게 코릴레이션이기 때문에 논리적인 설명이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설명 가능성이 낮다. 인공지능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율주행차를 타다가 갑자기 섰는데 그래서 서야 되는데 안 섰는데 그래서 사고가 났는데 왜 안 섰냐? 자동차는 모릅니다. 그렇다면 사고 원인을 설명해야 되는 상황에서 어렵겠죠. 또 의료 AI가 어떤 치료법을 제안했는데 실제로 그거를 적용해가지고 사람이 큰 상해를 받았다. 근데 왜 그걸 제안했느냐? 사실 기계는 모르는 겁니다. 패턴. 지금 이제까지 내가 배웠던 거를 봤을 때 그렇다라고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딥러닝이나 인공지능이 이거는 문제가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얘가 좀 포텐셜이 낮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말씀드렸던 설명 가능성에 대해서는 구글이나 이미 여러 기업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 아주 쉽게 간단하게 말씀드린 거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시스템에다가 어떤 이제 지표를 넣는다든지 뭐 어떤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요 결과물을 가져왔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측정하는 기술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코릴레이션이기 때문에 딥러닝은 설명 가능성이 낮지만 그거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적인 대안들이 굉장히 지금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연구진들은 딥러닝은 이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미 검증된 기술이고 아마도 기술적으로 이런 한계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기대만큼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전 분야에 처음부터 쫙 깔리는 기술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부 분야, 설명 가능성이 좀 덜 중요한 분야 이런 분야들을 중심으로 해서 확산이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희는 이제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블록체인은 모든 사람이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거래를 해나가는 기술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질적으로 거래 비용이 높아요. 그러니까 거래 비용이 높아서 보안 유지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거래 비용이 높습니다. 속도도 늦고 대량의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해결돼야지만 이게 이제 사회에 보급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 네 그렇습니다. 그 기존 자동차에서 다양한 요소들을 이제 자동으로 기계가 해주는 시스템이고요. 예, 뭐 독립형, 연결형, 이거 저희가 연구진이 이름을 붙인 건데요. 센서만으로 인식하는 독립형, 어떤 5G 같은 통신이 필요하면 연결형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율주행 레벨도 잘 아시는 것처럼 0부터 5까지, 뭐 1부터 5까지 하는 데도 있고요. 그러니까 5가지로 나누는 경우도 있고 6가지로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개입이 필요하면 부분자율주행, 필요 없으면 완전자율주행.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사람이 잠을 자도 가 있으면 완전자율주행, 그렇지 않으면 부분자율주행인데요. 그 부분자율주행, 완전자율주행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자율주행에 대해서 걸고 있는 많은 기대들이 완전자율주행입니다. 근데 부분자율주행하고 완전자율주행은 연속적인 혁신이 아니라 불연속적인 혁신이고 부분자율주행은 잘하면 완전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하면 시장에 잘 침투시킬지 하는 고민이 필요하고 저희가 연구진 제안하는 것은 대중마켓이 아니라 타겟 마켓부터 시작해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점점 스케일업 해가는 전략이 중요하다. 이런 식의 저희가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보시기가 어려워 보이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객관적으로 균형 잡힌 전망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이런 질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 각각의 질문들을 전문가들한테 물어서 찬반 의견을 다 받았습니다. 찬성하는 사람은 왜? 반대하는 사람은 왜? 그랬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딥러닝 같은 경우는 한계가 있지만 기술적으로 해결해 낼 것 같다라는 전문가들이 많았고요. 딥러닝은 블록체인은 약간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데이터
바이트 수도 줄어들고 일부만 저장하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블록체인이 굉장히 좀 더 가벼워질 수 있다. 그런 분도 있는 반면에 또 그게 본질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퍼블릭이 아니라 프라이빗으로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전망들도 하고 계십니다. 자율주행차도 저희가 한 2, 3년 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은 아직 보기 좀 느리죠. 그런 원인으로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와 같은 센서 기술의 불확실성, 불안정성을 봤을 때 그리고 소비자의 두려움을 봤을 때 이게 언제 도로로 나올 수 있을까? 도로로 나오기까지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될까? 굉장히 경로 의존적일 것 같다. 이런 전망들을 하고 계십니다. 예, 표를 보시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다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틀은 저희 스태피 연구진이 과학기술의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그려본 것이고요. 계속 진화될 예정입니다. 그냥 버전 1이라고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앞에 있는 표하고 거의 내용이 같습니다. 기술적인 측면, 공급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 수요적인 측면을 모두 봐야지 우리가 과학기술을 제대로 볼 수 있다. 기술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도 또 레이어도 기술 자체적인 측면, 기술을 둘러싼 시스템, 그리고 사람까지 포함한 생태계까지 같이 봐야지 기술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 레벨에서 핵심 메커니즘이 혹시 불안정한 것은 없는지, 오류는 없는지, 그리고 이 기술이 확산되려면 뭔가 같이 있어야 되는 것들, 그러니까 보안제라든지 인프라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지금 인프라가 확충되어 있는지, 그리고 사람들은 이 기술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참여할 유인이 있는지, 사람하고 같이 협업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지 않으면 기술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고요. 사회수요 측면에서도 이게 고장나거나 악용된다면 어떻게 문제는 없는지, 기존 제도를 대체하는 것이 있는지, 또는 새로 만들어져야 되는 제도가 있는지, 제도적으로 뭔가 같이 함께 가야 되는 것은 없는지, 또 일로 전환하기 위해 이 기술을 아까 이제 그 웨이징 트랜지션 말씀드렸잖아요. 일로 전환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과연 비용을 지불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불편해하지 않을지, 부작용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본다면 저희가 어떤 기술에 대해서 좀 더 균형 잡히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마지막 주제입니다. 유망기술 제조군인데요. 네, 이 주제는 사실은 저희가 올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의 시간이 거의 이제 다 됐는데요. 지금 말씀드릴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또 올해 저희 기관에서 레포트를 낼 예정이고요. 올해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합성생물학, 뭐 유전공학 등등을 포함한 합성생물학하고 나노소재, 수소경제를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은 과거에 한번 떴어요. 나노 같은 경우도 2000년대 초반부터 해서 미국에서도 뭐 나노테크놀로지 이니셔티브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나오고 한번 이제 그 유행을 탔었죠. 그러다가 지금 굉장히 좀 조용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술들은 과거에 기대했던 것처럼 세상을 바꿀 정도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굉장히 이용할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연구진들이 이제 하는 과정에서 이게 어디에 더 적합할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 뭘 해야 될까? 실제로 저희가 작년부터 사실은 수소경제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국가에서 이미 수소경제 활성화 방안을 냈잖아요. 과연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해서 저희 연구진들도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가 어떤 제안을 해야 될지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기대를 갖게 만들었던 요인은 무엇이고 그 기대가 왜 꺾였고 그럼 지금 무엇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까 또 앞서 보였던 복잡한 그림에서 어떤 요소가 바뀌어서 지금 이 기술을 우리가 다시 봐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논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네, 요 그림은 저희 이제 저희 스태프에서 하고 있는 과학기술 기반 미래연구 사업의 어떤 프레임워크인데 2018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딥러닝, 블록체인, 자율주행차를 검토를 했고요. 넥스트 산업혁명 탐색하는 그런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는 이제 과학기술 정책, 과학기술에 대한 어떤 미래 전망을 하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주제들을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것도 완성된 틀은 아닙니다. 네, 이제 마치기에 앞서서 결론적으로 미래 전략을 연구하시는 여러분들, 또 정책을 연구하는 과학기술의 미래에 대해서 전망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마지막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학기술의 본질과 메커니즘에 대해서 엔지니어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게 과연 기술적으로 하자는 없는지,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포텐셜은 없는지, 주변에 필요한 보완제나 인프라는 없는지, 제도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 소비자들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소비자들과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인간과 공존할 수 있는지, 사람들이 여기에 지불 의사가 있는지, 이런 다양한 고민들이 필요하다는 측면입니다. 기술에 대한 이해와 과학기술을 판단하는 여러분만의 틀과 관점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좀 제가 여러 가지 연구를 소개하느라고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